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 토크. 오늘은 생산운영관리와 경영 정보라는 주제로 우리 전성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경영 정보, 생산 운영 관리, 이비즈니스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학과장 맡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좀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상이 이제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가천대 글로벌 경영학과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학과로서 그 경영학을 영어로 원어로 수업을 하고 배우는 그런 특수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교수직을 여기 조성준 교수님을 포함해서 실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경영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중에 학부 프로그램은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역시 뭐 우리 학과는 굉장히 좋은 학과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또 이 영어로 가르친다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거 내가 가서 공부 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막 따라가기 힘들고 그런가요? 예, 물론 이제 영어를 이렇게 처음 하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도전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학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해외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가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학과에서 영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 학생들의 이 수업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런 글로벌,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 요즘 우리나라에서 경영한다 하더라도 글로벌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와서 공부하면 아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게 영어로 아무래도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학과와는 달리 이 영어권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서 사실 그 강의실 분위기가 뭐 한국 학교가 아니고 이제 좀 외국 학교 분위기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입생으로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온 학생들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다 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생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교환 학생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자체가 아주 멀티내셔널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사실 뭐 외국 갈 필요 없이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오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글로벌 환경에서 또 좋은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공부할 수 있고, 또 영어 뭐 아무래도 우리말보다는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영어 때문에 낙오되고 이런 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친구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우선 어릴 적부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그냥 한국에서 쭉 공부한 친구들이 열심히 자기 의욕이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영어를 많이 배워와서 뭐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가졌다 해서 이거 꼭 공부를 잘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신입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을 쭉 쫓아가면 다 이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우리 전 교수님하고 나눌 내용이 생산 운영 관리와 경영 정보라는 건데요. 좀 이제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좀 이게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라는 과목은 이제 영어로는 Operation Management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과목은 사실 아주 오래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안에 여러 과목들이 있죠. 경영 과학이라든지 파이낸스, 마케팅, 경영 전략, 경영 정보, 이비즈니스 이런 여러 과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생산 운영 관리는 사실
경영학의 시작 과목이라고 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네.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크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예,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우, 예, 이게 네. 프레드릭 테일러가 쓴 과학적 과학적 관리법. 관리법이라는 네, 네. 책인데요. 이 경영학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맞습니다. 사람이? 이 책이야말로 이 경영학의 시초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이렇게, 관리라고 예, 하죠.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Scientific Management. 어우,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안을 보면 공장에서 삽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농담을 많이 하는데 네. 경영학이란 네. 삽질 관리에서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아주 책이 1911년에 나온 책입니다. 어우, 그러니까 100년도 지금 넘은 100년도 넘은 책이네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네. 책이죠. 근데 네. 이 책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네.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네,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제 경영학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버지니까. 마치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인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예. 경영학의 아버지로서 이 테일러라는 테일러. 분은 네. 그 하버드 법대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아 법대. 네, 법학 공부를 원래 어.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법대를 다니질 못하고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아니 하버드 법대면은 최고 수재들이 가는 학교인데.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마치질 못하고 공장을 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공장에 가게 됐는데요. 집에서 걱정 많이 했겠네. 그냥.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갔는데 네.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경영자들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시급을 네. 당시에는 월급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일한 시간만큼 시간만큼. 네, 돈을 네. 주는데 그 돈을 다 빼먹는다. 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못 믿어. 하고요.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네, 네, 네. 반면에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이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막 시킨다. 착취한다. 네, 착취한다. 네. 그래서 이게 자본가가 착취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두 세력 간에 큰 대립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막상 공장의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시간만 예, 때우자. 뭐 돈을 이렇게. 받아가고 예,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네. 걸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표준 작업량 같은 걸 설정해가지고 예.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시간에 뭐 10개 이상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타이틀이 아주 거창하게 붙어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별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잘 관찰해서 네. 표준적으로 이 정도의 체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삽질하면 삽질, 이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정해놓고 네.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월급을 뭐 훨씬 더 많이 주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뭐 2배까지는 아니고 한 60% 정도 월급을 더 줬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뭐 예. 그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예, 그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산성이 4배가 올라가요. 역시 사람은 돈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가 이 두 세력의 아주 큰 갈등 관계에 있던 거를 경영자는 이제 회사가 생산성이 생산성 4배가 올라가니까. 돈을 네. 벌고 네. 노동자도 월급이 2배 올라가니까 돈을 더 벌어서 그 일은 더 해야 되지만은 예.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름 또 행복해지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영학자, 최초의 경영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노동자와 그 사업주들 간의 갈등을 또 해결하고 예. 생산성 높이는 것도 해결을 하고.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하고 그것이 또 이제 좀 더 발전되면은 포드의 그 컨베이어 시스템. 예, 그거랑 이제 네.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은 이게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후발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죠. 네.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미 산업혁명이 끝났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공장이 이제 뒤늦게 들어선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네. 이걸 획기적으로 뒤집는 산업이 나타났는데 그게
자동차 산업. 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아마도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알겠습니다만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들 있죠. 뭐 람보르기니, 예, 뭐 예, 페라리 예, 이런 예, 차들, 예, 예. 뭐 수억, 뭐 수십억씩 하는 차들. 근데 이런 차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수공으로 만드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차가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가져다 사람이 이동하면서 예, 이제 예.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거죠. 만들었는데 포드는 아주 새로운 생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컨베어 벨트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보면 아마 이제 자동차 산업 얘기 나오면 네.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예, 예. 로봇팔 같은 게 그쵸, 막 그쵸. 이렇게 와서 예. 막 이렇게 조립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당시 포드는 한 가지 모델만 생산을 했는데요. T라고 불리는 차, T라는 자동차를 생산을 했는데요. 네. 그 차가 사실은 미국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중절모 탁 양복 쓰고 양복 입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렇죠. 이제 T 예, 자동차 같은 예, 이렇게 위가 높은 그 차. 옛날 차 마차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차를 몰고 저 시외에 있는 2층 집 보통 차고가 딸려 있는 2층 집에 가면 그 부인이 이렇게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모습이죠.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저 포드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그 아주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포드는 굉장히 그 높은 생산성으로 차를 아주 싸게 하지만 또 노무비 그러니까 월급은 굉장히 또 많이 주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성이 높으니까 이제 많이 줄 수 예 있는 그렇게 거죠. 가능. 아까 이제 테일러의 경우하고 이제 비슷한 마찬가지라고 거죠.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포드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다 포드 또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차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또 돈도 있으니까 좋은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아주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영학이 이제 태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그 포드가 T라는 차를 한 가지만 만들었다는데 네. 그렇게 한 가지만 했다가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가지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는 좀 촌스럽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네.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20세기 초반만 해도 자동차는 귀족들을 위한 거거든요. 특히 그쵸. 유럽에서도 네, 아주 돈이 그렇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만 차를 몰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차가 없으면 차가 좀, 없어서 네, 그렇죠.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포드는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이 뭐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다 차가 이제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포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부잣집만 차 있었지 뭐 차 있었습니까 어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그 대중 마이카 시대라고 할까요? 그걸 문을 연 사람이 포드였군요. 예. 네, 그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경영학 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 그 데밍이 나오고요. 데밍이 뭐 일본에서는 거의 무슨 굉장한 예, 사람을 대단한 이렇게 경제죠. 받고 있다는데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까 경영학의 기원이 테일러라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미국 경영학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경영학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사실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예. 데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죠? 이게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이게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네.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 영웅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메가더 사실이죠. 장군이 이제 전쟁 영웅.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사실 통치하는 네. 어찌 보면 일종의 왕이 된 겁니다. 그 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메가더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일본이 뭐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쵸. 하도 공습을 많이 아니 원자폭탄 받아가지고. 2대나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산업 기반이 싹싹 없어진 완전히 거지. 이제 네. 망가졌던 거죠. 군수 산업이 이제 한창 거기 있었는데 일본에도 예. 그거 그래서 싹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데밍이라는 경영학자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청합니다. 이제 데밍이라는 경영학자는 네. 그 통계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통계학자. 네, 통계학자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1930년대 40년대 미군이 생산하는 예. 무기를 예. 이렇게 분량 검사하는데 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아주 혁혁한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데밍 이 학장 이분을 굉장히 데밍 박사님을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군대에서는 특히 이제 총 같은 게 만약에 잘못된 불량품이 나오면 그렇죠. 예, 예.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량 관리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중요한 문제죠. 이슈가 되죠. 예.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주재를 해서 일본의 재계의 거물들 이분을 한 2-30명을 모아놓고 이 경영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데밍이 예. 그 사람들을 예. 또 강의를 그래서, 했군요. 예, 네. 데밍이 어떻게 불량품을 줄이는가, 어떻게 통계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게 생산 운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일본의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본의 산업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불량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사실은 데밍이 다 가르쳐주는 예, 거라고. 데밍이 아주 큰 지식을 이제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토요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타는 이제 나고야에 이제 공장을 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존의 사무라이 정신 있죠. 네, 사무라이 사람들 이제 사무라이가 사는 집에 가 보면 뭐가 별로 없잖아요, 방에. 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칼만 딱 있고 뭐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네. 사무라이가 정신적으로 이 깨끗한 거, 아싸리, 깔끔한. 이 깔끔한 이 정신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머릿속이 복잡하면 칼 맞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네, 그렇죠. 정원에 뭐 쓰레기 하나 떨어져 그렇죠,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신을 흐리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근데 요런 그 낭비를 없애는 정신하고 그 데밍이 전해준 통계학적 지식이 만난 게 토요타 웨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토요타의 뭐 TQ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무라이 정신에서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이 막 라이즈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 회사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도 사실 일본에서 사업을 많이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 운영 관리에 관련된 노하우도 사실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회사들도 이 일본식 경영을 뭐 배우자 해가지고 그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수출한 그것을 역수입을 했달까요?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데밍의 가르침을 잘 안 따랐는지 데밍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도 이제 계속 그걸 발전시키긴 했는데 일본만큼 그렇게 뭐 아주 신격화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면 마지막 주제는 우리 교과서는 이제 SCM인데 SCM이 어떤 거죠?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불량 아까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면 이제 부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제품 뭐 이런 게 하나가 잘 이상 없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전부 다 잘 돌아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부품이 불량이면 그게 제품이 불량이 그러니까 부품이 하나라도 불량이면 완제품 전체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부품이 많은 제품하고 부품이 적은 제품을 생각해 보면 부품이 많은 제품일수록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었던 게 가령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혹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부품이 한 1,500개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한 3만 개 정도 수만 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 불량이 고장이 잘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많은 생산 경험을 쌓으면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불량률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SCM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기법이 이런 부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 가령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품이 3만 개나 되면 그걸 사람 손으로는 맞아요. 관리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공급사들 리스트를 쭉 네. 엑셀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들하고 또 예를 들면 부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품이라는 게 이게 제때 와야 되고 불량이 없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필요한 양만큼 예.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3만 개 부품이 막 오고 그러니까요. 그걸 네. 한 딱 그 동시에 딱 와가지고 그때 딱 조립이 만들어져야 돼야 되고. 되니까 예, 예. 이걸 관리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영 정보하고 뭐 관련이 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크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특히 전후 이후에 컴퓨터들이 좋은 컴퓨터를 점점 자꾸 나오니까 네.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그 네. 공급망 관리를 하기 네, 시작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네. 그 자재 소요 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이라는 영역부터 이걸 하기 MRP. 시작합니다. MRP.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많으니까 예. 부품의 리스트라든지 예, 예. 언제 오는지 예, 이게 예. 이렇게 그 조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쭉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치. 그러면 사람이 다 관리하지 네. 않고 컴퓨터가 하니까. 예. 자재만 관리하지 말고 이걸 아예 공장 전체로 관리하자. 아. 이게 영역이 확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공장만 관리하지 말고 아예 기업 전체를 다 기업의 관리하는 경영상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 이제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이런 전 정보 경영 정보 시스템을 네.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ERP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건 이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줄인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전사적 자원 자원 관리. 계획.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는 거는 이게 제조업을 막 하다 보니까 무슨 마케팅, 뭐 인사, 그쵸. 예, 예. 재무 이런 예. 것들에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서 예. 그걸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SAP, 예, 뭐 예. 오라클 이런 거 예, 같은 예, ERP 소프트웨어를 들여놓으면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도 그렇고요, 뭐 LG도 그렇고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이런 ERP를 예. 이용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ERP라는 있습니다. 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게 애초에는 MRP에서 예. 그러니까 자재 관리를 자재 관리하는 SCM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점점점 확대된 거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도 경영 정보 과목에서 그걸 뭐 배운다면서요? 예, ERP 를. 지금 우리 가천대는 SAP하고 그 SAP University Alliance Program, 우리가 대학에 제공하는 SAP 프로그램의 협력 프로그램에 예, 우리가 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전산실에서 SAP를 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 SAP를 써서 배우려면 네. 라이센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SAP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갖게 돼서 네. 이 우리 전 학생들이- 교수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도 좀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네. 관심이 있으면 네.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저 서티피켓, 그러니까 서티피켓. SAP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좀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SAP 자격증을 가지고 컨설턴트가 되면 뭐 억대 연봉을 진짜? 받는 사람들도 저도 예, 좀 있습니다. 해봐야 되겠는데 억대 연봉하니까 그냥 예, 확 예, 땡겨지네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재미있는 분야인데 이게 예.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하고 우리 예.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예. 좀 생각해 볼 만한 또는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토론해 볼 만한 주제를 한 4개를 갖고 오셨는데요.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 이거 뭐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네. 예, 하나로 제가 요약해서 이걸 하나로? 예,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 경영 정보 이게 사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테일러부터 테일러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일본의 경영은 어떻고 이게 그렇죠. 사실 다 옛날 네. 얘기거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라는 건 20세기 미국, 일본의 그 비즈니스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이걸 왜 공부하냐? 네.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이 사실 적용이 돼야 예, 회사에 가서 하는 일은 이거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직접 쓰는 일은 네. 뭐 구글 다큐멘터리를 쓸 줄 아는다든지 이런 게 더 실질적인 뭐 지식일 텐데 네. 왜 시간을 들여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예. 그건 마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예. 항상 네. 현재에서 재해석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미래를 살기 위한 교훈도 주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할 거리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인공지능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고 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사실 쉽지 좀 않잖아요. 확 와닿진 않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온다고는 측면에서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지금 한 100년의 역사를 지금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미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시절에 생산성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네. 그때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 관계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노사 관계, 21세기의 네, 노사 갈등, 예, 예. 인공지능이 도입으로 해서 뭐 전체 직업의 90%가 없어질 네,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산성도 올라가지만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게 아니냐 맞아요. 예,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수 직장 없어질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인공지능 교수가 나타나갖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1세기형 테일러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21세기형 테일러 같은 사람이 돼서 4차 산업혁명형 경영학.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네. 이런 책들을 내서 100년 뒤에 네. 그 후손들이 또 읽을 수 공부하게. 있는 예, 예,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전 교수님, 전성민 교수님 이렇게 같이 시간 내주셔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학과 발전에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